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한국에서 머물 때에는 출판사에서 주로 종이책을 보내주셨는데 해외에 있다 보니까 종이책 대신 PDF 파일로 종종 책을 받아보게 됩니다. 근데 이 PDF 파일이라는 게 워낙 외부로 유출되기가 또 쉬운 매체다 보니까 전체를 다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절반 혹은 일부만 보내주실 때도 있거든요. 큰 사전 정보 없이 한 절반의 파일만 있던 오늘 소개할 이 책. 한 10페이지 읽다 보니까 이제 알아본 거죠. 이 책은 절반 가지고 안 되겠는 책이구나. 이거 다 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냉큼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서 전자책을 구매해서 읽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새벽 4시인데요. 잠깐 몇 시간 눈 붙였다가 2시쯤 일어나서 모두 완독했어요. 소개하겠습니다. 제목 상실의 기쁨. 저자 프랭크 브루니, 옮기니는 홍정인. 펴낸곳 웅진 지식하우스입니다. 원제가 The Beauty of Dusk예요. 해질녘의 아름다움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의 해질녘이라 함은 잃어가는 것, 상실을 뜻하는 것이겠네요. 작가는 뉴욕타임즈에서 20년 이상 컬럼니스트로 명성을 쌓아왔고 음식 평론가로도 활동했었습니다. 여전히 왕성하게 일하던 52살 어느 날 느닷없이 닥쳐온 뇌졸중으로 시신경에 혈액 공급이 끊겨서 점점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어가게 돼요. 왼쪽 시력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10년간 함께 동거했던 연인이 떠나고 맙니다. 의지해왔던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요. 작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리 살아왔다고 자신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 내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가? 그 흐린 오른쪽 눈을 가지고 찾아보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본인의 이야기와 또 인터뷰했던 사람들의 내용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하는데 마치 소설 같기도 했습니다. 전개가 극적이지는 않은데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필력에 사로잡혔어요. 당연히 작가의 능력이겠지만 저는 이런 경우 번역하신 분의 역할도 대단히 컸다고 봅니다. 슬픈 이야기 아닙니다. 때때로 유머가 넘치기도 합니다. 대단히 용기 있게 상실을 마주한 사람들이었고 삶이 시험에 들었지만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채워져 있어요. 진짜 꽉 채워져 있어요. 전자책이라서 페이지 수가 분명하지는 않은데 제 아이패드로 이게 530페이지면 이 책 엄청 두꺼울 것 같아요. 흐릿한 어둠 속에서 인생의 빛을 발견한 삶의 태도에 대하여 라는 부제목이 참 어울렸던 이 책은 지금 현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35년지기 사랑하는 나의 벗에게도 꼭 들려주고 싶은 책이기도 했습니다. 자작나무 약국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대학 때 멋진 친구들을 많이 두었고 그들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기쁨과 위안의 원천이었지만 유난히 순수한 햇살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었다. 도리. 나는 그토록 기꺼이 웃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토록 활짝 웃는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었다. 달리기를 열심히 했던 도리는 깡마른 체형이었다. 미소를 저울에 잴 수 있다면 도리의 미소는 몸무게의 절반을 차지하리라고 생각하곤 했다. 도리 할렐루야. 나는 어릴 적
교회에서 들은 노랫말 영광, 영광 할렐루야에 맞춰 속으로 도리를 그렇게 부르곤 했다. 나는 도리의 미소뿐만 아니라 도리의 웃음에도 마음이 가벼워지곤 했다. 도리의 기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늘 가뿐해 보였다. 우리는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며 지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연락하는 빈도는 점차 줄어들었다. 사이에 금이 간 것은 아니었다. 그저 연락이 서서히 뜸해졌을 뿐이다. 나는 도리가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늘 알고 있었고, 도리는 결혼 생활에 실패했을 때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했을 때 늘 소식을 전해왔다. 1995년에는 도리가 두 번째 결혼으로 아이가 생겼다고 연락해왔다. 도리를 못 본 지 벌써 몇 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나 도리가 내게 연락을 해왔다. 며칠간 뉴욕시에 머물 예정인데 나를 꼭 만나고 싶다고 했다. 도리를 본 지 수백 년은 된 듯한 기분이었다. 우리는 함께 점심을 들었다. 나는 곧장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도리는 나를 보고 미소 지었지만 그것은 대학 시절에 보던 미소가 아니었다. 거기에는 경계선들이 있었다. 도리의 미소는 대학 시절과 달리 억제되고 조여진 것처럼 보였다. 심지어 살짝 비뚤어진 것 같은 인상마저 주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이것은 정서적인 변화가 아니라 신체적인 어떤 것임을 알아차렸다. 그러고 보니 머리의 각도, 즉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도 어딘가 달랐고 말의 억양이나 왼쪽 팔의 동작에도 차이가 있었다. 둘 다 어쩐지 경직되어 있었다. 식사를 시작하고 몇 분이 지나 도리는 자신이 파킨슨병에 걸렸고 대략 5년 전인 36살에 진단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나는 깜짝 놀랐고 이내 슬픔에 휩싸였다. 이어 패닉 상태에 빠졌다. 도리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지나치게 많은 질문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도리를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혹여 지나치게 많이 드러낼까 조심스러웠다. 도리는 자신의 병을 어떤 비극으로 대하지 않았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 역시 그러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냥 도리를 안아주고 싶었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누었다. 파킨슨병으로 시작한 대화는 어느덧 위스콘신주 메디슨에서 남편 에릭과 이제 10살이 된 딸 매들린과 지내는 생활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졌다. 한눈에도 도리는 딸아이에게 푹 빠진 듯했고 딸아이도 엄마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았다. 이후 나는 도리와 전보다는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다. 우리는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나는 이따금 도리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읽곤 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나는 도리에게 뇌졸중에 관해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일에 관해 털어놓은 나의 컬럼이 2018년 2월 뉴욕타임즈에 실리자 도리가 이메일을 보내왔다. 이제야 너의 칼럼을 보았어. 우리 가족이 2주간 독일에 있었거든. 눈은 좀 어떠니? 글을 읽고 울 수밖에 없었어. 결국 네 말은 이거잖아. 삶이 나한테 무슨 패를 돌릴지 결코 알 수 없다는 거. 내가 파킨슨병을 앓으면서 날마다 느끼는 것도 그거야. 나는 도리의 메일을 읽는 동안 목이 맸다. 아울러 도리가 파킨슨병을 스스럼없이 언급한 것에도 눈길이 갔다. 그 병이 도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고 도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도 그제야 궁금해졌다. 어째서 나는 더 많은 것을 물어보지 않았을까? 아니 어째서 나는 원하는 만큼 충분히 그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부탁을 했고 도리는 아름다운 성찰과 긴 회고의 글을 보내왔다. 도리의 이야기는 23년 전인 1995년에 시작되었다. 그때 도리는 임신 4개월째였고 버지니아주의 쇼핑센터 몇 개 지점을 관리하는 마케팅 매니저로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지 보수팀의 동료가 물어왔다. 도리, 팔이 왜 그래? 도리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 상대의 시선을 따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자신의 왼쪽 팔이 등 뒤로 이상하게 꺾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도리는 팔을 스스로 꺾지 않았다. 아니, 적어도 그럴 의도는 없었다. 이후 몇 개월간 도리의 왼손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다. 도리는 임신 중이었으므로 의사들은 엑스레이나 MRI 촬영을 권하지 않았다. 척추를 둘러싼 신경뿌리가 접혔을 수도 있다고만 했다. 접힌 신경뿌리는 흔히 저절로 펴진다고도 했다. 하지만 도리는 10월에 메들린을 출산한 뒤에도 여전히 왼손을 움직일 수 없었다. 도리는 꿈틀대는 갓난아기에게 오른손만으로 옷을 입히고 기저귀를 채울 방법을 궁리해야 했다. 어느 날은 달리던 도중 이상한 일을 겪었다. 왼쪽 다리가 과도하게 획 꺾인 것이다. 이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자 도리는 여기에 당나귀 발길질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붙였다. 당시 도리는 왼쪽 바닥으로 바닥을 딛지 못해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녀야 했다. 한 의사는 침족 증상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다른 의사는 무릎 교체 수술을 권했다. 세 번째 의사는 도리에게 운동 이상증이 있다고 했다. 모두 이러한 증상이 왜 나타나는지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그저 증상을 지칭하는 현학적인 이름을 들먹일 뿐이었다. 운동 이상증은 신체 일부가 비자발적으로 움직이거나 의도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증상을 의미한다. 운동 이상증의 원인은 근육 문제나 약물, 뇌 손상, 뇌졸중 등이 있다.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도리는 그중 자신에게 해당할 만한 원인은 하나도 듣지 못했다. 도리는 다른 전문가들을 더 만나보았다. 한 명은 도리의 운동 이상증을 근육 긴장 이상증으로 다시 분류했다. 근육 긴장 이상증은 제어되지 않는 근육 수축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이 증상에도 여러 가지 가능한 원인이 있었다. 이번에도 도리의 사례에 해당하는 원인은 없었다. 당시 만났다는 전문가는 보톡스를 권했다. 헐리우드의 모든 팽팽한 이마가 증명하듯 보톡스는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게 막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도리는 새로운 고문을 경험했다. 끝나지 않을 듯 길게 이어지는 1시간 동안 치료사가 도리의 근육 긴장 이상증 발을 붙잡고 약물을 주입하기 좋은 지점을 찾아 주삿바늘을 꽂고 또 꽂았다. 마침내 주삿바늘은 잠잠해졌고 치료사는 보톡스를 펌프질에 넣었다. 그리고 도리는 그냥 잠든 것처럼 느껴지는 발과 함께 병원을 나섰다. 다만 왼발은 이제 5년은 더 젊어 보였지. 도리는 덧붙였다. 유머.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서 빠져나오려면 공포를 실소로 바꾸는 풍자와 독설이 필요하다. 도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기도 했다. 나는 이것이 마법을 발휘하는 순간들을 경험했다. 그것은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서 송곳니를 제거하는 것과 같았다. 비명을 지른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흐느껴 울어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웃음은 사람이 가진 정서의 레퍼토리에서 만병통치약이라 불릴 만한 것이었다. 유머는 어떻게든 모든 것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게다가 유머에는 어떤 미적이고 극적인 논리가 있었다. 유머는 의료적으로 고충을 겪는 사람, 신체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마주치는 기이한 상황들과 잘 맞았다. 도리는 급소를 찌른 재담들을 쏟아냈다. 도리는 그래야 했다. 그리고 도리는 자신에게 이미 일어난 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훗날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관해 지나치게 또는 과장되게 파고들지 않았다. 어느 선까지만 생각했다. 물론 도리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관해 필요한 만큼 평가했고
필요한 만큼 적응했으며 필요한 만큼 전념했다. 적당한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의사들의 말을 신중하게 그리고 때로는 회의적으로 따져보는 것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도리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일은 하지 않았다.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운동 이상증을 겪을 때, 근육 긴장 이상증을 겪을 때, 그리고 마침내 2000년 파킨슨병이라는 정확한 최종 진단을 받았을 때마다 도리가 한 선택이었고 실천한 수련이었다. 도리는 약을 복용했다. 나중에는 약을 먹어도 의사들이 바라는 만큼의 효과가 없자 뇌수술을 받았다. 머리에 드릴로 구멍을 내고 두개골을 여는 무시무시한 수술이었다. 도리의 설명에 따르면 두개골이 후광처럼 보이는 금속판에 고정되어 꿈쩍할 수 없었고 머리 일부를 삭발해야 했다. 의사들은 케이블로 뇌와 가슴을 연결한 다음 가슴 피부 밑에 건전지를 넣고 전류 자극을 흘려넣었다. 가까이에서 보면 목덜미에 길고 얇고 살짝 굴곡진 케이블의 윤곽이 그대로 보였다. 의사들은 자극의 양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그리고 다시 조정했다. 그리고 또 다시 조정했다. 하지만 도리는 이 모든 일을 절대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건 전혀 유용하지 않았으니까. 에릭한테는 오토바이가 있었어. 나는 첫 데이트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어. 에릭이 몸을 쓰지 못하게 되면 내가 끌고 와야 할 테니까. 오토바이 수업 중에 지금까지 기억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뭐든 쳐다만 봐도 나는 이미 그리로 향하고 있다는 거였어. 나는 그걸 삶에 대한 은유로 받아들였지. 구멍과 같은 나쁜 일을 곱씹으면 그 구멍에 빠지게 돼. 내가 이걸 어떻게 알까? 마른 일에도 이미 그 구멍을 여러 번 들여다봤어. 그때마다 도리는 깨달았다. 들어가는 건 너무 쉬워. 다시 빠져나오기가 어렵지. 그래서 도리는 더는 구멍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도리는 더는 달릴 수 없게 되자 자전거를 탔다.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기 어려워지자 그마저도 지나치게 위험해졌고 그래서 실내 자전거를 탔다. 지금도 도리는 계속 여행하며 세계를 구경하고 있다. 도리는 예전처럼 사뿐하게 걸을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많은 곳을 가보고 느끼고 있다. 그렇게 도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우리의 역경, 장애물, 고통, 절망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쓰여 있다면 어떨까? 각각의 목에 걸린 광고판에 그 내용이 모두 적혀 있다면 실패한 결혼 생활, 충실하지 않았던 전 남편, 돌보미들을 거부하는 자폐증 아들, 내가 아는 한 여성이 걸고 있을 광고판이다. 그러면 이 여성을 아는 사람들은 정규직 일자리를 유지하는 능력과 지칠 줄 모르는 투철한 직업의식이 단순히 존경스러운 차원을 넘어서서 영웅적인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녀가 이따금 어떠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이따금 성급하게 구는 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의 삶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 건망증과 조급증은 사소하고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음을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전거 사고, 안면 열상, 괴로운 통증, 10여 차례의 수술, 입맞춤의 감각을 더는 온전히 느낄 수 없음. 내가 잘 아는 한 남성이 걸고 있을 광고판이다. 이 남성은 그 사고로 인해 인위적인 혼수 상태, 의료진이 환자의 뇌 기능을 보호하거나 고통을 줄여주고자 약물로 유도한 혼수 상태를 경험했고, 수술 뒤에도 미소를 지을 때 얼굴이 살짝 비대칭을 이루고 코도 살짝 비틀어져 있었다.
그의 낙관론과 쾌활함은 실로 경의의 대상이었다. 동일한 궤도에서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귀감과 교훈이 될 만했다. 비행기 사고, 의족, 8살 난 아들의 죽음, 참혹한 사고를 간략하게 요약한 이 광고판은 맨하탄에서 나와 같은 짐을 이용했던 한 동료 작가의 것이다. 비행은 그의 취미였다. 비행기가 추락한 날 직접 조종하고 있었고 그의 유일한 승객이자 유일한 자식이 숨졌다. 그는 하마터면 의족조차 착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다리 부상을 입었고 이후 5개월을 치료센터에서 지내야 했다.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당사자가 아닌 그의 지인으로부터 들었다. 그 전에 그와 활기차고 생기는 대화를 여러 차례 나누었고 그러한 사고를 겪은 기색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나는 말문이 막혔고 이내 겸허해졌다. 심신을 망가뜨리는 두통, 거의 끊어지지 않는 귓속의 비명, 자살을 자주 떠올림, 내게 속내를 털어놓은 어느 유명인이 메고 있을 광고판이다. 이 사람의 부와 명예를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이를 알고도 여전히 그의 삶을 탐할 사람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사례를 떠올리기 위해 장시간 힘들여 고민할 필요는 없었다.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어떠한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조를 필요도 없었다. 이러한 말들은 무심한 순간에 낮은 목소리로 내뱉어졌다. 예민하게 귀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기만 하면 되었다. 나는 그렇게 했다. 예전 같으면 스쳐 지나갔을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였고 한때는 서둘러 지나치거나 회피하던 대화의 공간에 오래 머물렀다. 내가 이러한 광고판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전과 다르게 읽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 목에 걸린 손상된 시야, 실명의 가능성이라는 광고판을 본 사람들은 내게 자신의 광고판을 보여주었다. 나는 인생의 광고판 이론을 언급했다. 사람들이 어깨에 진 짐을, 그들이 억누르는 두려움을, 그들이 감추는 흉터를 잠깐만이라도 알아봐 준다면 우리는 각자가 경험하는 불운과 모욕감에 덜 사로잡힐 거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분과 잘못을 더 이해해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테이블 여기저기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중에 한 여성은 며칠 전에 어느 상점에서 겪은 일을 들려주었다. 화가 난 손님 한 명이 이성을 잃고 점원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은 경악했고 그 손님이 자리를 뜨자 무슨 저런 인간이 있느냐고 불평을 들어놓았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그 손님을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까 그 손님의 딸이 최근에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던 남자는 성질 급한 불안당이 아니었다. 그는 슬픔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다. 마이크로칩이어야지. 우리 만찬 모임에 함께한 다른 사람이 말했다. 광고판이 아니라 마이크로칩이어야지. 우리에게 마이크로칩이 내장되어 있고 스마트폰을 거기에 갖다 대면 정보를 내려받는 거야. 여기 마음이 산산조각난 아버지가 있다. 여기에 배우자를 잃고 비탄에 빠진 사람이 있다. 여기에 상처가, 두려움이, 혼란이 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인품을 가늠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인품을 가늠할 때에도 그러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일어나는 사람들은 일어나겠다고 결심한다. 그들은 기쁨을 향해 몸을 돌린다. 미구엘 네리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변호사다. 미구엘은 10년도 더 전인 50살을 즈음해 왼쪽의 시력을 잃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양쪽 귀에 청력이 많이 손상되어 보청기를 착용해도 사람들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미구엘은 이 일이 반갑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슬퍼하지도 않았다.
장애는 미구엘이 자신의 삶에 관해 성찰하도록 자극했고 이러한 성찰의 결실은 그의 삶이 마법에 걸렸다는 확신이었다. 미구엘은 텍사스주 남부의 멕시코 국경 근처의 7남배 사이에 자랐다. 부모는 스페인어를 쓰는 멕시코계 미국인이었고 가난했다. 미구엘의 아버지는 목수였다. 어머니는 조리사였는데 양로원 같은 기관에서 일했다. 어머니는 그 지역 로마 가톨릭 교회 부속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그 덕분에 등록금을 반면받고 미구엘은 그 학교에 보낼 수 있었다. 미구엘의 어머니는 아들이 신학대에 진학해 신부가 되기를 희망했다. 미구엘은 어머니를 실망시켰다. 하버드대 법대에 진학한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만났다. 아내는 중국계 이민자 부모를 두었다. 두 사람은 아들을 낳았고 3년 뒤에는 딸을 낳았다. 어느덧 40대 중반이 된 미구엘은 어느 날 아침 출근하려고 옷을 차려 입는데 벼랑간 눈앞에 검은 유령이 나타났다고 했다. 유령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그건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내 눈을 덮고 있었습니다. 피였어요. 일종의 망막 열공, 망막이 찢어지면서 발생한 구멍이 생긴 것이었다. 의사는 시력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문제가 양쪽 눈의 망막에 생겼다고 판단했다. 수술을 대여섯 번은 받았습니다. 수술할 때에도 눈을 바늘로 수차례 찔렀죠. 미구엘은 설명했다. 미구엘은 결국 왼쪽에 시력을 잃었다. 이 일은 오른쪽에도 일어날 일의 예고편일 가능성이 높았다. 미구엘은 이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리고 무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이 미구엘의 갈림길이었다. 미구엘은 그러한 전망을 되씹고 대비하며 공포가 그를 장악하게 방치하고 거기에 익사할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아니면 모든 정서적인 근육과 심리적인 근육을 동원해 더 건강한 생각에 집중할 수도 있었다.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미구엘은 어느 날 내게 이렇게 써보냈다. 삶은 아주 짧고 언젠가 늙고 약해질 것이며 우리의 세계는 필연적으로 줄어듭니다. 나는 현재에 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관해서만 걱정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다면에 관해 생각하다가는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걱정은 사실 정확한 단어가 아니다. 적어도 전체 그림은 아니다. 미구엘은 현재를 예찬하고 만끽한다. 그는 스스로 밀어붙이는 태도를 멈추고 예전에 미룬 일을 더는 미루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이탈리아어 야간 수업에 등록했고 이탈리아 가족 여행을 계획했을 때에는 일정보다 먼저 이탈리아에 가서 잠시나마 새로운 언어에 몸을 담그고 헤엄쳐 보았다. 미구엘은 새로운 목표를 갖고 전보다 자주 여행을 떠난다. 미구엘은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악보를 보거나 악기를 다루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고 지금이 아니면 결코 해볼 수 없겠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첼로가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청력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저음을 내는 악기니까요. 미구엘은 수년째 플라이 피싱, 곤충 모양 미끼를 플라이로 쓰는 낚시를 즐겼지만 이 취미를 즐기는 환경의 변화를 주며 조금씩 모험의 수준을 올렸다. 아울러 낚시에 필요한 액세서리도 구비했다. 실명에 실천까지 겹친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결승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팔, 남아메리카도 다녀왔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눈을 감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몸이 다 망가진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참 좋은 삶을 살았다. 이 몸이 닳도록 다 썼거든.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본전을 뽑았지. 이 몸 구석구석을 할 수 있는 한 가장 열심히 가장 오래 썼으니까. 결국 우리가 가진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거나 가지 않거나.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앞으로 가는 편을 선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구어일의 결론이었다. 내연기관이 발명되기 전에 역사상 가장 많이 여행을 다닌 사람은 가장 그럴 법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여러모로 진정한 세계 탐험가였던 제임스 홀먼은 절제력, 무모함, 재주를 두루 갖춘 멋진 인물로 윈저의 기사였고 왕립협회의 회원이었으며 베스트셀러 작가였다. 사람들은 그가 가끔 다리를 저는 시각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곤 했다. 홀먼에 관한 탁월한 저작, 세계를 더듬다의 서론을 시작하는 세 문장이다. 제임스 로버츠가 2006년에 낸 이 책은 미국 도서 비평가 협회상의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이 세 문장은 1786년에 태어나 1857년에 사망한 홀먼의 일생에서 그럴 법하지 않은 면을 암시할 뿐이다. 저돌적인 여행가였던 홀먼은 흔히 아득히 멀고 험난한 여행지를 선호했다. 홀먼은 혼자 여행할 때가 많았다. 홀먼이 탐험에 관한 쓴 책들은 당시 큰 인기를 끌었고 저널리즘 분야에서도 성공을 거두며 잉글랜드에서 상당히 유명해졌다. 시각장애인 작가들이 나의 눈길을 끄는 이유는 명백하다. 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싶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길을 벌써 걸어보았음을, 그리고 내 기대보다 훨씬 뛰어나게 했음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싶었다. 팁을 얻고 싶었다. 나는 약속을 받고 싶었다. 그러다 나는 시력을 거의 또는 아예 상실한 작가들의 확고하고 매혹적인 전통은 헬렌 켈러보다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이따금 눈먼 시인으로 일컬어지는 호메로스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786년에 태어나 25살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력을 잃은 영국 해군 장교 출신인 홀먼이 이러한 시도들을 했다. 홀먼은 회화적인 경험으로서의 여행을 거부했다. 그렇다. 그 거부는 불가피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었다. 지금도 나는 무의식적으로 시각을 다른 어떤 것보다 높은 자리에 두고 있었다. 홀먼은 그럴 수 없었기에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보지 못했을 경이로운 세상을 발견했다. 다음은 홀먼의 세계여행 제1권의 1장 1부이다. 사람들은 내게 끊임없이 묻는다. 여기서 그 질문에 최종적으로 답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행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나는 대답한다. 모든 여행자는 자신이 묘사하는 것을 전부 눈으로 보았는가? 사실 자신이 수집하는 정보의 상당 부분은 남에게서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다. 자연의 아름다운 그림들은 나에게 차단되어 있다. 그러나 어쩌면 바로 이 조건이 내게 오히려 더 강렬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이 호기심 때문에 세부 사항에 대한 면밀하고 철두철미한 탐색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피상적인 풍경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눈을 통해 전달된 첫인상만으로 흡족할 여행자라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말이다. 바로 그 정보기관이 박탈된 나로서는 더욱 엄정하고 덜 의심스러운 탐구 과정을 채택해 다른 여행자들이라면 한 번 보고 지나칠 것들도 끈질긴 검토와 착상과 연역을 통해 분석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겉모습의 오도될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는 성급하고 그릇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더 낮다. 홀몬의 여행은 어느 유복한 명문가의 자손이 누린 특혜가 아니었다. 하인들을 동행하지 않았고 두툼한 수표 뭉치나 금화가 순탄한 길을 닦아주지도 않았다. 로버츠는 홀먼이 혼자서 언어를 한마디도 모르는 나라를 방문하곤 했다고 썼다.
그는 여러 사람이 함께 타는 대중마차, 농부의 수레, 말을 타거나 걸어서 여행하기에 충분한 돈만 갖고 다녔다. 이때는 자동차가 없는 시대였다. 비행기도 당연히 없었다. 홀머는 나폴리 외곽에 용암이 분출하고 있는 베오비스 화산에 올라갔다. 스리랑카에서 코끼리를 사냥했다. 시베리아의 추위와 씩씩하게 맞섰다. 잔지바르의 열기를 견뎠다. 브라질로 배를 항해해 열대우림을 거닌 다음 오스트리에일리아로 가서 오지를 탐험했다. 홀머는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했고 류머티스 관절염일 가능성이 큰 지병 때문에 때때로 아무데도 가지 못한 채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 홀머는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대로 돌아다녔다. 로버츠는 홀먼이 5개 대륙을 돌아다니며 여행한 총 거리는 약 4,000km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했다. 홀먼에 비하면 마르코폴로는 집에 갇혀 지낸 격이었다. 홀먼은 수기로 글을 썼다. 그는 끈이 달린 장치를 이용해 행들이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잘 구분되게 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신비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 찰스 다윈은 비글호 항해기에서 그를 인도양 동물상의 권위자로 언급하기도 했다. 나는 로버트의 책 3개를 더듬다가 언급된 글을 읽고 곧장 이 책을 주문했다. 몹시 떨리는 마음으로 책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로버츠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았다. 로버츠는 내게 말했다. 처음에는 희망과 영감을 주는 전형적인 이야기를 쓰게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홀먼은 영감보다는 발견이었다. 홀먼은 삶을 향유하는 다채로운 방법의 발견이었고 흔히 소홀히 여겨지는 감각들의 발견이었으며 최초의 관찰 너머에 있는 그 모든 정보의 발견이었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품고 있지만 미처 다 음미하지 못하는 풍부한 세부의 발견이었다. 로버츠는 홀먼만큼 세계를 생생하고 완전하게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로버츠는 이 진술이 품은 폭을 모르지 않는다고 덧붙이면서도 이 진술을 고수했다. 비시각적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나에게 크나큰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로버츠는 말했다. 홀먼은 진정으로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들에 의지했고 이 감각들을 정교화해 반향정위의 달인이 되었다. 반향정위란 자신이 낸 소음이 주변 대상에 부딪힌 다음 얼마나 많이 또는 적게 되돌아오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다. 이를테면 홀먼의 경우 지팡이로 대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를 이용했다. 반향정위는 다운이가 시력을 잃고 건물을 파악할 때 사용한 능력이다. 홀먼은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시각장애인들은 들을 때 자신의 영혼을 집중시키고 가장 작은 차이들, 음조의 가장 미세하고 단편적인 지점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홀먼의 산문은 신기하게도 주로 소리나 감촉이나 느낌이나 맛을 예찬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나는 그러리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기행문은 그러한 스타일을 따르지 않았다고 로버츠는 설명했다. 아울러 홀먼은 일단 글의 초반에 자신의 시각장애인을 밝히고 이후에는 독자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를 바랐기 때문에 스스로를 덜 드러내는 관습적 화자로서 글을 썼다. 그렇다고 홀먼이 이 모든 감각의 언급을 피했다는 뜻은 아니다. 바다에 관해 서술하는 다음의 글을 보자. 이 글 역시 세계여행 1권의 일부다. 우리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미풍을 오래 즐기진 못했다. 저녁이 되자 바람이 변덕스러워지고 번개와 천둥이 치고 폭우가 쏟아졌다. 밤은 어둡고 음울했으며 바다의 풍랑이 거세 배가 몹시 흔들렸다. 그 다음에는 오로지 갑판 위에서만 목격할 수 있는 혼란의 장면들이 잇따랐다. 폭풍우에 겹칠려 삐걱거리는 나무판들, 노호하는 다중의 목소리,
배의 뒷줄과 옆질로 빚어지는 우스꽝스러운 사건들, 사방으로 구르는 것들, 이편에서 저편으로 날아다니는 상자들, 깨지는 그릇들, 여봐요 하고 외치는 사람들, 신음하고 끙끙대는 또 다른 사람들, 빈번한 구토, 이따금 어떤 이례적인 충돌로 인해 다 같이 내지르는 비명. 홀먼은 밤의 어둠을 언급했다. 물론 홀먼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둠과 빛의 영향을 덜 받았을 것이다. 목격하다 위트니스라는 동사 역시 속임수에 가깝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것을 눈으로 보지 않고도 목격할 수 있지 않은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다른 증거가 넘쳐나지 않은가? 홀먼을 가장 괴롭게 만든 것은 눈멈 자체가 아니었다. 눈멈이 홀먼의 방랑벽을 가장 방해한 것도 아니었다. 로버츠는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홀먼이 이 모든 통증을 견뎌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하루를 수수께끼로 만드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홀먼이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도전과 미래로 자신의 정신을 가득 채울 수 있게 해주었다. 홀먼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잠에서 깨어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해체의 과정은 홀먼이 통증이 아닌 다른 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로버츠는 말했다. 홀먼은 장애를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홀먼은 자신의 조건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독창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누군가는 모든 상실에는 상응하는 보상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명제를 제시하겠지만 내가 여기서 하려는 이야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 말을 결코 믿지 않는다. 모든 상실을 하나로 뭉뚱그리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고 상응한다는 표현, 그러니까 그 깔끔한 산수에도 동의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정신적으로 대응할 역량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많은 에너지의 말을 쏟을 수 있다고 해도 정신을 억누르는 제한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제한들이 우리를 으스러뜨리고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발언권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상실을 그저 박탈이 아닌 재배치로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5해 동안 가장 친하게 지낸 이들은 마지 페더와 마지의 남편 밥이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중에 밥도 세상을 떠난 다음 이따금 나는 마지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다. 마지는 아버지의 안부를 묻기도 했지만 뉴욕타임즈에 실린 내 기사나 칼럼에 대한 생각을 밝힐 때도 있었다. 나는 마지에게서 소식을 듣는 것이 무척 좋았다. 마지는 누가 봐도 지적이었고 세계관이 긍정적이었으며 밝게 빛나는 사람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참석하는 행사를 통해 드물게나마 마지를 만날 수 있어 기뻤다. 마지와 함께 있으면 어머니에게,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기 전에 아버지에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여전히 어머니와 아버지였던 시절에 다시 연결된 기분이 들었다. 마지는 시간을 되돌렸다. 89살이었고 퇴직할 때까지 제2외국어로서 영어를 가르쳤으며 이후 꾸준한 봉사활동을 했던 마지는 상실을 잘 알았다. 마지의 5자녀 중 1명은 54세 나이에 죽었다. 마지는 손주가 9이었는데 그중 한 아이가 2살에 죽었다. 그러고 나서 2017년 초 남편 밥이 죽었다. 65년 넘게 부부로 지낸 두 사람의 삶은 모든 것이 서로 뒤엉켜 있었다. 여러 맥락에서 마지는 그냥 마지가 아니라 밥과 마지의 반쪽이거나 마지와 밥의 반쪽이었다. 그들은 한 팀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 기억에서만 한 팀일 뿐이었다. 마지는 내게 노년이 어떠한 것일지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자기 자신이 노년에 이르리라고 한 번도 믿지 않았다고 했다. 어머니가 54살에 돌아가셨어?
나는 솔직히 이 나이까지 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 나한테는 롤 모델이 없었지. 밥의 아버지는 57살에 돌아가셨어. 두 분 다 은퇴하면 뭘 할지, 여행을 어떻게 다닐지 이야기하셨지. 그런데 두 분 다 은퇴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니 나와 밥이 얻은 교훈은 아무것도 미루지 말자는 거였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걸 배웠지. 마지의 말을 들으며 내가 한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이 났다. 2003년인가 2004년에 뉴욕타임스 로마 지국장으로 일할 때 마지와 밥이 로마로 와서 그들이 자주 가는 이탈리아 식당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럴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은 다닐 수 있는 한 최대한 다니는 것. 그리하여 마침내 걸음걸이가 느려졌을 때,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추억 속에서 음미할 수 있도록 모든 영토를 다 돌아보고 모든 도로를 다 누비는 것이었다. 그것은 키오스 섬에서 그리스 사진작가와 함께 내 지난 여행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현명하게 하지만 반쯤은 무심결에 깨달은 점이었다. 그러나 추억에 잠기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마지는 추억에서만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었다. 마지는 자기 삶의 빼기와 같은 상실로부터 주의를 돌려 자신에게 남은 것과 여전히 더 할 수 있는 것을 주목했다. 이것이 마지가 선호하는 산수이자 마지가 고집하는 관점이었다. 맨하탄의 유대인 박물관에서 도슨트로 활동하는 마지는 새로운 전시를 앞두고 관련한 교육을 받으며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밥이 떠난 뒤에도 링컨 센터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회원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즌마다 손주들에게 함께 가고 싶은 공연을 고르게 했다. 손주들과 자녀들은 마치 집 뒷마당의 수영장에서 널찍한 테라스의 야외 그릴을 자주 이용했다. 마지는 날씨가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면 주말마다 뒷마당이 북적거린다고 내게 말했다. 마지는 이것 역시 몹시 사랑했다. 그리고 마지는 매년 길지 않은 소박한 여행을 2차례 다녔다. 하나는 1시간 거리에 위치한 호수에 가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매년 그맘때쯤 피는 꽃을 좋아해서였다. 마지는 최근에 호수에 다녀왔다고 했다. 카약을 탔어. 난생 처음 카약을 탔다니까. 정말이요? 86에 카약을 탔다고요? 그래, 86에 카약을 탔어. 마지가 말했다. 좋으셨어요? 아, 굉장히 좋았지. 나는 수영을 잘해. 평소에 자주 하거든. 그래서 생각해봤어.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뭘까? 배가 뒤집혀서 물속에 빠졌는데 사람들이 나를 구조하러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모든 게 순조로웠는데 부두에 도착했을 때 내가 카약에서 나가지를 못했어. 몸을 일으키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부두에 있었던 10대들에게 조언을 구했지. 결국 카약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를 뒤집는 것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냥 내가 배를 뒤집었어. 그리고는 헤엄쳐 나왔지. 언제나 무슨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말했다. 언제나 무슨 수가 있지. 맞아. 마지가 미소 지었다. 마지는 사랑하는 것이 많아서 한때 사랑했던 것들을 상실해도 그 자리를 다시 메울 수 있었다. 그리고 상실을 넘어서는 발견들이 있었다. 마지는 밥이 죽을 것이 확실해졌을 때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볼지, 집이나 청구서는 어떻게 관리할지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마지는 그러한 것을 전부 다 할 줄 알았다. 마지가 의미한 것은 밥과 함께한 사교적인 생활이었다. 마지와 밥, 그리고 밥과 마지의 한 해 달력은 많은 행사들로 자동으로 넘어가곤 했고 그중 대부분은 밥이 회사에서 맡은 주도적인 역할에서 나온 것이었다. 밥은 그의 이름을 딴 유망한 지역 법률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다.
마지는 그러한 초대 중 일부, 아니 아마도 대부분이 사라지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떠한 사람들은 마지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 스스로 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밥이 항상 함께 참여한 행사에 마지 혼자 갈 수 있을까? 마지가 배운 것은 그러한 것은 흘려보내도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야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을 터였다. 마지는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갔다. 그냥 물러앉아 기다릴 수만은 없지, 마지는 말했다. 마지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통제권을 갖게 되었다. 마지는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나는 사람은 심지어 80대에도 어쩌면 그 이후에도 새로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음을 마지가 증명했다고 말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야, 맞아. 나는 마지에게 부르니 할머니가 좋아한 격언을 알려주었다. 이 격언의 첫 두 단어를 가족과 음식에 관한 2009년 회고록의 제목으로 쓰기도 했다. 둥글게 태어나면 네모로 죽지 않는다. 나는 말했다. 많은 것들이 그렇듯 그 말은 진실인 동시에 진실이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나중에 네모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새로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으니까요. 병약해지거나 늙은 것은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이상적으로는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을 잠식하는 예민한 자의식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변화의 기폭제가 아니라 잔인함이 되곤 하는 요란한 기대들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분노를 흘려보내는 것이다. 분노는 자신을 되찾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많이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나는 마지가 많은 것을 흘려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그 할머니가 카약에서 나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본인이 배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휘영쳐 나왔죠. 그리고서는 말하죠. 언제나 그 다음에는 무슨 수가 생겨. 참 맞는 말이죠. 자, 또 좋은 책 가지고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나무님들 건강하십시오.